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8월 30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란 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경제 취재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이지만은 어렵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제가 좀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쉽게 해설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2 일에 의료 인력이 보건노조가 파업을 한다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번아웃이라고 그래서 현재 의료 인력이 너무 1년 반 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이 방역과 치료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그 생활보호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적정 인력이 부족해서 거의 한 사람이 몇십 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또 중증 환자 치료센터 같은 것은 병상도 부족할 정도고 진료가 부족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루 종일 그 방역복을 입고, 더구나 이건 또 감염병 특성상 에어컨을 켜면 안 된답니다. 에어컨도 없는 속에서 하루 종일 방역복을 입고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일을 하는 노조원들이 인력을 더 충원해 달라, 직접 인력을 충원해 달라 해도 도저히 충원이 예산이 없다고 충원을 안 해 줘서 할 수 없이 9월 2일 날 파업을 감행하기로 했다는 그런 우울한 보도입니다. 정부는 뭐 각종 다른 분야에서 돈을 펑펑 쏟아붓습니다. 뭐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돈을 펑펑 쏟아붓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지금 제2차 금년에 2차 추경을 11조 원을 쏟아부은 데 이어 붙더니 곧바로 또 며칠 전에는 청년 특별 대책이라고 해서 20조 원을 또 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 정말 아연실색해 하는데요. 어 그런데도 이 "의료 인력 확충엔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참다 못한 보건 노조 인력이 9월 2일 날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앞으로 코로나 19 과는 공존을 해야 하는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인데, 방역 인력이 2천 명을 더 늘리면 가능하다, 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천 명 늘리면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온다는 모더나 600만 회분은 정부는 아직 협의 중이다. 이번 주에 오는 것도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 도입 일정이나 물량이 확정이 안 돼서 공급 차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무지 정부가 도입한다는 이 백신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온다는 모더나 600만 회분도 아직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접종률이 80%에 이르면서 "코로나가 더 이상 중대 질병이 아니다. 식당이나 영화관, 나이트클럽에 들어갈 때 접종 증명서 안 내도 된다. 노마스크를 허용하고 집회 제한도 해제한다. 앞으로 감기처럼 취급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접종률이 80%에 달하면은 "이 정도 해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를 이제 독감 정도로 생각하면서 치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서울 아파트가 올해 들어서 8 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률이 111대 1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111대 1은 2000년 이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인데다가 연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라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 년에 12.6대 1 였던 것이 지난해 88.3대 1 까지 올랐고, 급기야 올해 100대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반 동안 주택 공급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은 폭등을 하니까 영끌까지 끌어모아서 영끌 빚을 내서 매수하는 심리가 더 강해지면서 청약 광풍을 낳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인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는 "집값이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안정적이다." 이런 또 엉뚱한 또 자화자찬을 했어요. 도무지 이 청와대의 자화자찬, 현실과 유리된 자화자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문제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올바른 대책이 안 나옵니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대책이 나올 것인데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제 뭐 정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론중재법, 야당은 언론재갈법이라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근데 송영길 대표가 강합니다. 청와대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늦추면 대선 정국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처리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오늘 아마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마지막談판이 있고 오늘 낮에 하루 종일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일종의 민간 필리버스터를 아침 8시 시부터 밤 12시 시까지 이어가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본인들이 문제가 많은지 일단 공수처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은 뭐냐면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따로 만든 공수처에 수사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공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인사들로 인해서 인사들이 수사한다니까. 일단 수사가 좀 중대 범죄는 전부 공수처로 공직자의 중대 범죄는 공수처로 넘어가서 수사도 유야무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또 문제죠. 언론 보도로 모든 것이 까발려지면은 본인들의 죄상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언론까지 인제 막는다. 야당 말을 들으면 재갈을 물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참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뭐 명백하지 않아도 어 허위 사실이 의심이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음 5 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린다. 뭐 그런 얘기까지 그런 것이 주요 인제 언론 중재법의 주요 내용이죠. 근데 보통 큰 문제 같은 거 우리가 조국 사태 이런 걸 아니면 뭐 지금 월성 1호 원전 백운규 장관의 사건 같은 거 혹은 윤미향 사건 보면 이 수사해도 벌써 오래 걸립니다. 그 진실을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것이 의혹이 가면은 무조건 소송을 남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론은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니까 이제 인제 언론들이 웬만한 의혹 가는 사건은 보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노리는 거죠. 도무지 얼마나 죄가 많길래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 한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공수처한다 하는 것도 부족해서 언론까지 죄를 묻어 국민들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런 법이 지금 오늘 밤에 통과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좀 큰 기로에 있고 여러 인사들이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 반대할 인사들이 국회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의 이상민 의원까지도 "위헌 가능성이 크다." 하는데도 여당 당직자들은 "My way다. 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의 중과실 추정으로 이게 지금 손해배상을 5 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린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친문 눈치만 보면서 여당은 친문 눈치만 보고 청와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선 주자 중에서 이재명, 김두관은 신중론에서 찬성론으로 선회했다. 친문 커뮤니티 압박에 굴복한 거죠. 친문 커뮤니티 눈치를 보느라고 대선 주자들도 찬성론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미국 기자협회는 "한국 언론부에 극도로 실망했다. 이런 법은 독재 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엔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은 민주국가엔 처음이다.
민주주의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하면은 일단은 상권 분립이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상권 분립은 완전히 지금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의회 민주주의. 지금 의회는 완전히 여당 일당 독재가 뭐 만행이 입법 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인제 상권 분립과 입법 의회 민주주의. 그다음이 뭐냐 중요한 것이 언론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언론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인데 이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은 집회도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국민의 알 권리 국민들이 뭐가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는 독재자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자협회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처음이다 이런 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야당 대통령 후보가 1인 시위를 하고 어제 했다는 얘기. 어제 29일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를 고려해서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언론중재법과 더불어서 탄소 중립법이 또 도입이 초읽기다 그러니 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만 남아 있다. 지금 언론중재법은 마찬가지죠. 지금 언론중재법 이것은 이제 감축 목표를 못 맞추면 기후악당으로 낙인을 찍어서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거죠. 이 언론 탄소 중립 기본법이 너무 강하다. 기업들이 너무 부담이 된다. 우리 경제가 송두리째 지금 거들날 수 있다 하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나온 여러 그 저서들 중에서는 이 CO2가 많아지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은 환경론자들의 환경 카르텔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CO2는 식물의 광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식물들은 CO2를 빨아 CO2를 받아 들이고 들이면서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내뿜어서 인간이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가는데 CO2가 적정량이 없으면은 식물의 광합성이 안 돼서 기근이 온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반대론 때문에 트럼프는 과거에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비과학적인 결론에 따른 협약이다 하는 그런 근거로 또 미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반대하는 연명장을 쓰기도 건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구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 한 가지 더 중국은 탄소 중립을 우리 탄소 중립을 보통 2050년인데 2060년 10년 늦춘 데다가 한국은 탄소 배출을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5%를 줄여야 되는데 중국은 오히려 18% 늘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이 중국이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너무 우리는 가속화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탄소를 늘리면서 경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제조업에 잠식될 우려가 있다. 그런 주장이 되고 이건 굉장히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인제 이번에 인제 그 언론 재갈법이나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인제 탄소 중립과 더불어서 사립학교법이 이번에 3 가지가 이번에 입법 폭구의 대상인데 사립학교법은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초중등 교육법이라는 게 또 본회의에 강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초중등 교육법은 또 지방의원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교과 선정이나 예산 등을 관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좌파 지방의원들이 많은 지역은 학교 교과서나 예산 등이 좌파식으로 운영이 되겠죠. 동 동네 지금 100년 되긴 학교를 학생들의 교육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운영하려고 하는 저희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지방의원회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 중 27%가 이미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전체 지방의원은 절반이 넘는
56% 57%가 7%, 경기도는 46% 이미 학교 운영위원회 조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말이죠.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을 교육청이 이 위탁해서 하도록 하는 데 이어서 학교 운영위원회까지 지금 지방의원이 참여를 하도록 해서 교과 선정 예산권을 넘긴다. 그래서 지금 학교는 정교조가 장악해 가지고 지금 뭐 완전 학생들 좌파 교육만 하고 있는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젊은 어린 우리 후손들을 완전히 좌파 홍위병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또 국회에서 전부 통과될 전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정말 그 큰일입니다. 뭐 지금 도대체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것이 지금 현재 계류돼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지금 언론중재법에다가 지금 그 탄소중립법, 탄소중립기본법, 그다음에 또 사립학교법, 초등 초중등 교육법, 이런 것들이 지금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4,600여 개 업체에다가 산업보건의를 채용해야 되는데 산업보건의 자체가 690 명밖에 없다. 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거죠. 자,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녹조는 보를 개방 안 해서 녹조가 생긴다고 하더니 낙동강 보를 개방했지만은 녹조가 생겼습니다. 녹조가 오히려 여기 옆에 표에 보니까 2021년 녹조가 2022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이제 그럼 개방했는데도 녹조가 생기니까 비가 많이 내려야 녹조가 완화되는데 비가 안 내려서 그렇다. 또 이번에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수량이 녹조를 좌우한 셈입니다. 그래서 포를 막았던 거예요. 수온과 수량의 녹조를 좌우를 시인한 셈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더구나 이 포를 개방을 해 버려서 농민들이 지금 농번기에 농수가 부족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도 포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파월은 금리 인상을 늦추고 있습니다. 내년 말 또는 2023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은행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집값에 총대를 메었다. 파월은 고용을 짊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집값 완전히 집값 목적이 아닙니다. 중앙은행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은행법에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법 개정 고용 안정, 미국처럼 고용 안정을 포함하는 논의가 있는 정도고, 현재로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집값 안정은 그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취지가 아침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기준금리 상한도 낮아질 전망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도 돈줄 얘기를 스타트하지만은 빨라야 내년 말 2023년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미국과 유럽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과 유럽은 살아나면서 나는 반면에 일본과 중국은 둔화되고 있어 양극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요. 금리 인상이 2023년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주춤하고 있다. 달러 강세가 주춤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 셀 코리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정권가 한숨을 돌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최근에 대출 절벽이 지금 큰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삼중 대출 절벽, 전세 대출, 신용 대출, 주택 담보 대출, 주담대라고 그러죠. 집값 잡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한국은행 금리 인상도 그렇고 집값 잡는 데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집값은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걸 금융이나 통화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소해보려고 하는 것이 일파만파일이 그렇습니다. 전세 자금도 대출을 줄이고 신용 대출 줄이고 주담대를 줄이니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지금
집을 계약해도 오늘 집 전세를 계약해도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서 난립니다 지금. 연끌족도 대출 한도 최소 수천만 원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마이너스 통장도 5천만 원으로 제한한다. 주담대도 2% 주담대는 사라진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능할 때 받으려고 패닉 대출이 일 주일 새에 6배나 늘어났다. 신용대출은 2조 8,800억 원 늘어나고 마이너스 통장 8배나 늘어났다. 대출 조익에 막차를 놓칠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이런 정말 정부는 왜 이렇게 시장에 맡기도 좀 않고 정부가 좌지우지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권한 있는 지위에 오르면 마구 좌지우지하면 시장을 흔듭니다. 시장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권한 있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금융권까지 규제하다니까 전부 사채로 몰리면 사채 몰리면 사채 금리는 얼마입니까? 사채가 지금 불법 사채는 금리가 평균 금리가 400% 라는 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평균이 400이니까 1000%가 되는 데 있습니다. 1000만 원 빌리면 4000만 원 이자를 내야 됩니다. 한번 빌리면 헤어나기 힘듭니다. 자꾸 이렇게 서민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야 지금 그런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상공인 대출 만기 이자 상환 유예를 또 연장할 듯하다 그런 얘기는 지금 작년 3 월부터 해 왔는데 또 연장한다 그런 얘기죠. 이번 9월 말에 인제 만료가 되는데 연장한다. 지금 현재 약 204조 정도인데요. 204 조인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정상여신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좀 큰 문제죠. 지금 중소기업 상공인이 거의 이자까지 못 내면 이건 거의 좀비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 정상여신을 분류하면은 은행의 부실이 가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1997 년도 금융위기가 은행 부실이 가려진 데서 온 것이에요. 은행 부실이 가려진 데서 그것이 나중에 폭발적으로 드러나면서 온 것인데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옥석을 좀 가리면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 연장해 줄 건 해 주고 또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는 대로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계속 만기 연장을 끌고 나가서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하는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 시효의 92%가 관치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서민 지원을 떠넘기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있는 지금 조금 전에 앞에서 본 것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 204조 원 원리금 상환 유예도 마찬가지고요. 또 서민금융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서민금융 하는 데서 그 객출은 전부 다 금융회사들한테 내고 심지어는 어 뉴딜을 한다고 그래서 몇백 조를 또 금융기관에 부담을 시키고 있고요. 이런 규제가 미래의 금융의 걸림돌이다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빅테크 공습이 지금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지금 현재 금융이 이제 전통적인 금융이 이제 플랫폼 시대를 맞이해서 모바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오히려 전통적인 금융이 환골탈태를 해야지 이걸 계속 규제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출산 예산을 지난 16 년간 200조 원을 썼는데 43%는 저출산에 안 쓰고 청년에 썼다 그런 얘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도 없는 템플스테이나 e스포츠 이런 데도 저출산 예산이 쓰여졌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운 정도가 저출산과 해소에 관련이 없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 이 저출산 예산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용보험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각종 기금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막 끌어서 여기저기 써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기금도 고갈이 나오고 있고 건강보험기금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저출산 문제도 16 년간 200조 원을 쓰는데 전부 다른 데만이 지금 보면 게임 개발자 육성 무슨 창업 지원 무슨 등등. 정말 이게 뭔가 좀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본래 기금이 제일 문제인데요. 기금이 전부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한국 경제 성장하려면 창조형 인적 자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당연하죠. 지금 투자의 혁신 성장으로 가야죠. 기업이 투자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혁신을 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주체가 인적 자본이
우수한 수월성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그와 반대를 가면서 앞에서 본 것처럼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부를 바꿔서 더욱더 좌파 이념적인 교육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암호화폐 가격은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49,229 달러, 이더리움은 3,246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9%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5,762만 원, 이더리움 가격이 379만 원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중기 이동 평균선을 벌써 상회에서 전고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을 넘었으면 더 올라가는 거고요. 갈 전망이고. 전고점에 일단 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더리움도 지금 중기 이동 평균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중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 일단은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위협하게 되고 그리고 더 올라갈 것인지는 다시 또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지금 10 대도 40억 이나 쏟아부었다. 주로 10 대와 20 대가 거의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비트의 지금이 5조 원으로서 2위 업체가 5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업비트 쏠림운송이 심각한데 특검법이 되면 더 이런 것이 심해질 것이다.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일본의 장수기업은 200년 된 기업이 3,937개인데 한국은 하나도 없다. 200년 기업이 일본은 900개나 되고 독일은 1,500개나 되는데 한국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무려 22,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지 못하던 높은 상속세라든지 각종 규제로 대를 이어서 100년은 그냥 뭐 50년 된 기업도 별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중요한 뉴스 하나가 대북 문제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영변 원자로 가동 상황, 북한에서 핵물질 재생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이죠. 계속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속에서도 영변 원자로 가동, 북한이 또 심지어는 이의 마이너스 성장을 마이너스 4~5% 성장하면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는 중에도 핵물질 재생산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한미 훈련을 비난하면서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영변은 여의도의 3배나 되는 큰 단지, 부속 건물만 해도 400개나 되는 북한의 북핵의 심장부다. 그런 얘기죠. 몇 년 전에 영변에 그 핵발전 타워를 폭파하는 쇼를 벌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 약 400여 개의 건물과 여의도 3배나 되는 북핵의 심장부인데 다시 지금 핵물질 재생산 정황이 포착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이런데도 남한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심지어는 무슨 뭐 계속 종전운동, 평화협정 체결 운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 민주당에서도 지금 16명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가 가능하다는 예상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우리나라의 내부에 있는 좌파들과도 연계되어 있고요. 지금 미국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제가 벌써 지난번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뭐 국민을 비롯해서 야당 쪽에서는 관심이 너무 적어서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미 벌써 수년째 미국 의회가 있는 캐피톨 힐에서 한반도 종전을 위한 어 평화 행사를 보통 1 년에 한 며칠씩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우파에서는 전혀 그런 데는 대응을 정말 하지 않고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우파들 좀 공부 좀 하고 토론을 좀 제발 알아야 돼요. 미국은 의회주의 국가인데 미국에서 만약 그런 법안이 통과돼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 철수 당연하고 그럼 미군 철수로 이어지면은 한반도도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베트남과 같은 1975년 베트남과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작년에 도하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니까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그래서 인제 탈리반이 다시 정권을 탈환한 거죠.
베트남도 1973 년에 파리 평화협정 체결되고 74 년에 미국인 철수하자 75 년에 바로 공산화된 겁니다. 미국의 한국 내 정도가 아니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운동에 관해서 우파들이 좀 인식을 하고 공동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다시 이렇게 핵 물질 재생산 중앙에 포착되는 이런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평화협정 운동은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계속 북한에 돈을 지원하자 이런 얘기들은 계속 지금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제 북한 영변 핵능력 건재 가시 대미 협상용 카드로 재활용에 나선다고 하면서 수출은행 이런 가운데 며칠 전 27 일에 북한 개발 협력 모색하는 컨퍼런스까지 개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번에 그 텔리반이 카불 공항을 자살 테러를 했는데 그 자살 테러한 지휘한 지휘 세력에 대해서 닌자 미사일로 테러 보복을 했다는 얘기. 이게 무인기인데요. 드론으로 조종되는 무인기인데 빌딩을 뚫고 타깃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야 이게 뭐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리퍼 드론에 미사일을 장착해서 10,000 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을 한다 해서 정확한 정밀 타격을 한다. 그래서 보복 타격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도 지금 주한 미군에서도 경량급 리퍼 10여 대를 배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20년 동안 전쟁하는 과정에 77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난 돈을 쓰면서 77만 명이 희생되었다. 그런데도 미국인 철수하자마자 지금 철수하자마자 지금 텔리반에게 정권이 빼앗겼습니다. 이 박범계의 홍보 과욕 때문에 장관은 인행 장관, 차관은 우산 차관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에 지금 경선보서 출발했는데 윤 전 총장의 독주냐 홍준표의 역전이냐가 지금 관심이다.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백신을 빨리 확보해야 위드 코로나가 될 텐데 백신 확보가 지금도 오늘 이번 주에 필요한 물량도 지금 확실히 확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너무 1년 반 동안 경무에 시달려온 보건노조력이 내일 모레 9월 2일 날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뭐 국회는 뭐 여당은 지금 뭐 거대 여당은 또 입법 폭구가 지금 복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무슨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심지어는 아침 또 초중등 교육법 등 뭐 계속 그냥 이 난국 속에서도 계속 좌파 이념적인 정책만 추구하는 입법만 강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다시 핵 재처리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계속 북한을 지원하자 하는 행사들만 이어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 평화운동, 평화협정운동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북한은 핵을 재처리를 계속 지금 새로운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고 있는 속에서도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런 운동이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